저는 올해 30, 미혼모의 딸입니다. 우리 엄마는 21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서 같은 또래의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연애는 학교의 소문이 파다할 만큼 유명했습니다. 엄마는 당시 영화배우 장미이 닮았다고 할 만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돌아보는 인물이었고, 엄마가 만났던 또래 남자, 저희 아빠 되는 그 사람은 대학생이 자가용을 끌고 다닐 만큼 집안이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했고, 모 기업 재벌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엄마가 어떤 소문이 진짜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다 헛소문이라고, 땅값이 올라 졸부된 케이스라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솔직히 졸부든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관심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존재나 빈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 가족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느낀 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후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엄마 없는 사람은 왼손, 아빠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오른손을 들었는데 양손 모두 들지 않는 친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나만 아빠가 없구나. 그날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왜 죽었어? 죽으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영원히 못 만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잊어. 생각하지 마.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죽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빠는 죽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나이, 제가 21살이 되던 해, 엄마는 저한테 소주를 한 잔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딸, 우리 딸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지? 우리 딸 다 컸으니까 엄마 소주도 한 잔 받아. 평소에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라도 털고 밝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안 주던 술까지 주시면서 분위기를 잡고 이래? 그랬더니 엄마는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고 엄마 자네도 술을 한 잔 따르시더니,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우리 딸 이만큼 키워놓으니 엄마가 뿌듯하네. 자, 우리 건배하자. 엄마는 제 술잔에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딸, 우리 딸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물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응? 아빠? 글쎄, 가끔 궁금하긴 했는데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엄마는 다시 소주를 한 모금 넘기시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더니, 아빠 안 죽었어. 네 아빠 살아있어.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 살아있다고. 네 아빠 어딘가에 아주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죽었다며.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들지 말라며. 그런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디서 잘 살고 있다니?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마음에서 지우고 싶었으니까. 엄마 마음속에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 사람은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그 사람도 내가 첫사랑이었고, 모든 첫사랑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거침이 없었어. 다른 사람 눈도 의식하지 않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끼지 않았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주변에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온 세상에 그 사람과 나 둘만 있는 것 같았어. 너무 멋진 사람이었지. 집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 매너도 좋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또래 남자들과는 달랐어. 뭐랄까 참 매력적이었어. 우리는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람은 내 영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러다가 엄마가 너를 가지게 됐어. 우리 나이 고작 20살. 두 사람 다 성인이었지만 갑작스런 임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엄마도 놀라고 그 사람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 겁나지 않았고 감당할 자신이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니까. 나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 엄마는 다시 한숨을 쉬며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사랑했지만 애는 책임 못 지겠대? 애 그냥 지우래? 나 못 태어날 뻔한 거야? 그러니 엄마는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워낙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사람이라 그런 독한 말 할 줄 아는 위인도 못 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무섭다고. 자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후로 연락을 슬슬 피하더라. 학교에도 잘 안 나오고 집에 전화를 걸어도 나가가 없다고 했어.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고 집 전화밖에 몰랐어. 그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만났지 뭐야. 엄마 집이 지방이라 엄마는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늘 내 자취방에만 찾아왔지.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던 거야. 나도 순진했지. 한동안 모습도 보이지 않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군대 간다고 했어. 입영 통지서가 나왔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냥 군대 가버린다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죠.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자기도 아기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라고. 아기를 어떻게 할 건지 자기한테 자꾸 묻지 말라고 하더라. 무서웠겠지. 20살이 뭘 알겠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군대도 지원한 것 같아. 저는 엄마 얘기를 듣고 있으니 엄마도 답답했지만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비겁해 보여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 진짜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냥 마음이 아팠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군대 가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고.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군대 잘 다녀오라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했어. 엄마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사랑해서 가는 사람 잡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뭔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녀간 날 엄마 자취방에 여자 한 명이 찾아왔더라. 그 사람의 엄마였어. 그 사람 엄마가 찾아와서는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자기 아들 애 가졌냐고 몇 개월 됐냐고 묻더라. 엄마는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는지도 몰랐어. 병원에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생리 안 한 지는 3달째라고 하니 당장 애를 지우라고 했어. 누구 신세 망치려고 애를 가졌냐고. 자기 아들은 아무하고나 만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상대 잘못 골랐으니까 애 지우고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래. 그러면서 두툼한 돈봉투를 던져주더라. 그 돈으로 애 지우고 이 방도 빼서 다른 데로 가라고. 자기 아들하고 2번 다시 만날 생각 말라고. 만약에 그 애 안 지우고 자기 아들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그 서슬이 얼마나 펄은지.
그 앞에서 뭐라고 대꾸 한마디도 못했어. 그러다 그 사람은 군대 들어갔고 우리는 반강제로 이별하게 됐지.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어. 시집도 안 간 애가 이제 겨우 20살인 애가 배가 불러서 집에 오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라서 까무러쳤어. 이게 무슨 꼴이냐고. 공부하라고 서울 보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느냐고. 애 아빠가 누구냐고 당장 앞장서라는데 군대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집 부모라도 만나야겠다고 당장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지. 그런데 그 사람 엄마가 그랬대. 그 애가 우리 아들 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걸로 애 발목 잡지 말라고. 돈도 줄 만큼 줬으니 돈 뜯어낼 목적이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했대.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또다시 까무러쳤지. 그리고 할머니가 묻더라. 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낳는다고 했지. 책임지기 싫다는 사람은 간두라고 하라고. 애는 혼자서라도 키울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숨은 푹푹 쉬셨지만 낳는 걸 반대는 안 하셨어.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모이고 너는 미혼모의 딸이야. 하지만 괜찮아. 네가 이렇게 잘 컸잖아. 잘 커서 벌써 엄마가 너를 가졌던 그 나이가 됐잖아. 그 시절에 너를 혼자 낳고 키우는 게 쉽진 않았어. 사람들이 미혼모라고 하면 다들 문제 있는 사람인 양 쳐다봤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세상에서 너를 낳은 게 잘한 일이야. 엄마는 한참 엄마 얘기를 하고 다시 소주를 한 잔 털어놓고는 엄마 오늘 기분 좋다. 늘 너한테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미혼모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비밀스럽게 숨기며 살 게 뭐 있어.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한테까지 내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우리 딸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 다 하니까 이제 개운해.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시간 빠르다. 요즘에도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데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아니었으면 그 인물의 그 학벌에 우리 엄마는 날개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제가 생겨나면서 엄마는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어야 했고 예쁘게 꾸미고 예쁜 가방 들고 다닐 나이에 엄마는 저를 업고 제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저를 업고 나가면 조카예요? 하고 다들 물어보는데 엄마는 제 딸이에요 하고 대답하면 아이고 세상에 애가 애를 낳았네. 다들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애 낳아서 평생 고생이다 하는 시선. 아빠가 없다고 하면 아빠 없는 애를 낳아서 어쩌나 애가 불쌍하다는 말투.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은 저를 입양 보내라고 하는 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혼모가 애를 가지면 둘 중에 하나라고. 뱃속에 애를 지우던가 아니면 애를 낳아서 기관에 맡기고 입양을 보내던가. 뭐하러 애를 네가 키우느냐고.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냐고. 그렇게 애 키운다고 네 인생에 무슨 영광이 올 줄 아냐고. 너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겁없이 애 키우는 거라고 고집 피우는 거지. 나중에 돌아서 생각하면 아빠도 없는 애 하나 보고 살았던 네 청춘이 억울할 테니 애는 정 더 들기 전에 하루빨리 입양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애 아빠 집 알아내서 애 갖다 주고 오라고. 그 집시에서 나온 애인데 왜 네가 키우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내 아이를 왜 남의 집에 보내냐고. 정 보내고 싶으면 당신 아이나 남의 집에 보내고 당신 애나 다른 집에 입양시키라고 대받아 쳤다고 했다더군요. 오롯이 저 하나 키우는 것보다 주변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과 간섭에 더 힘들었던 날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새끼 건사하는 것이 장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삼촌이 아빠 못지않게 저를 데리고 온몸으로 잘 놀아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대학 공부도 포기한 채 일찌감치 돈을 벌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엄마는 부자는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다며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삼촌이 결혼하고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삼촌이 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할아버지가 빚 보증을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나면서 삼촌과 함께 사업하던 친구는 해외로 도피했고 그 빚을 고스란히 삼촌과 할아버지가 떠안게 된 것이었죠. 지금은 빚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보증을 서면 빚의 95%를 보증선 사람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촌과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떠안은 빚 15억을 갚아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충격에 쓰러진 할아버지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삼촌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죠. 빚과 돈 때문에 우리 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집은 당장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식구를 받아줄 만한 곳도 없어서 당장 자고 먹고 할 일이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피를 말렸고 전화 소리만 나도 할머니는 깜짝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빚 독촉도 없어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떤 남자가 삼촌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 서류 한 장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아버님과 동생분이 진 빚을 다 해결했다는 서류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취소됐으니 이 집에서 계속 사셔도 됩니다. 엄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며 삼촌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은 누구셔? 하고 물으니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빚 다 갚아주겠다고 해서 빚 해결 다 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누구신데 우리 빚을 갚아주느냐고 뭘 바라고 해주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대. 그냥 누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 그러자 엄마는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누가 보내서 왔어요? 이 돈 갚아준 사람 누굽니까? 하고 물었고 그 사람은 명함 한 장을 내밀면서 사장님이 언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사장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니 자세한 얘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님께 연락해보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하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가 내민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엄마는 한참 후에 겨우 입을 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야. 네 아빠. 우리 가족들은 다들 너무 놀라서 서로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갚아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와야겠다. 혹시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않을지, 나중에 엉뚱한 소리 말라고 못 받고 와야겠어. 엄마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많이 긴장한 사람처럼 뭔가를 자꾸 떨어뜨리고 화장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지 화장을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엄마 같이 갈까? 혼자 괜찮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 혼자 다녀오긴 하더라. 둘이 뭔가 할 말이 많을 거다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엄마는 22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천만다행이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줬을까? 뭘 바라고 그러는 걸까? 남은 식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앉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추측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아빠를 만나러 간다던 엄마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로 전화를 해봤지만 엄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엄마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죠?
하니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말이 많을 거다.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려보자 하시더군요. 다음날 오후까지 엄마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녁 때쯤 검은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곳에서 내렸고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리려고 하자 엄마는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그 남자는 다시 차를 타고 돌아서 갔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자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연락도 안 받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다들 앉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앞에 앉았고 엄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 사람 만났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같이 들어오고 싶다는 걸 그냥 보냈어. 나도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죠. 그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 그 사람한테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나름 많이 힘들어했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가 봐. 군대 다녀와서 결혼도 했는데 2번 결혼하고 2번 다 결혼에 실패했대. 그래서 지금은 혼자래.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하더라. 애를 낳아보려고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고, 결혼한 2사람 모두 아무리 사랑해보려고 해도 진심이 움직이지 않았나 봐. 그런 마음을 그 여자들도 느꼈겠지.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고, 한 사람은 나무 토막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런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아무 감정도 없이 평생을 살 수 없다고 했대. 그래서 2사람 다 헤어졌나 봐.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지금 너무 늦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면목 없지만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서 꿈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돌려보냈어. 나한테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아빠는 모 기업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기업을 물려받았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빠가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빠도 무서워 도망친 것도 맞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부모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는 바로 호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유학생을 만나 한 번 결혼했고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난 후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집안의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2번의 결혼 모두 안정되지 못했고 재혼 후 아이가 한 번 생기긴 했지만 유산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빠의 부모님은 아빠가 결혼 생활에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제야 군대 가기 전 헤어졌던 엄마를 떠올렸고 아빠 몰래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사실을 알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라고 헤어지긴 했지만 우리 핏줄이 거기 있지 않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긴 세월이 지난 후 엄마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고 엄마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 후로 검은 고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몇 번 왔다 갔지만 엄마는 돌려보내기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웬 할머니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 할머니를 보더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니 엄마는 여기 가족들 있으니 나가시자고 2사람이 함께 나가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엄마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나 아무래도 다시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 그게 우리 운명인가 봐. 아빠가 엄마를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그렇게 헤어지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헤어지고 난 후 바로 군입대를 했지만 우울증을 보여 군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털어버리라고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서도 우울증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고 우울증 증세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 다시 재혼을 했지만 사람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온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너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너희가 헤어진 건 다 나 때문이니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 아들은 용서해 주어라. 우리 아들 청춘이 너와 헤어진 우울증으로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 우리 아들 다친 마음 좀 보듬어 주라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 나 역시 힘들었지만 나는 내 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네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데 죄책감마저 들어서 더 힘들었을 거야. 늦었지만 네 아빠 받아주고 싶어. 다들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엄마는 헤어진 아빠와 20년 만에 재회했고 엄마는 아빠와 둘이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빠를 만났고 아빠는 셋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난 이미 성인이고 할아버지도 편찮으신데 할머니 혼자 사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저는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 테니 두 분 신혼을 즐기시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삼촌 재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고. 아빠가 안 계실 때 내겐 삼촌이 아빠나 마찬가지였고 삼촌이 있어서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고 살았다고. 삼촌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능력 되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그건 걱정 말라고, 우리가 협력업체가 하나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고, 조만간 그 업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찾아오긴 했지만 엄마와 아빠가 다시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도 몰라보게 밝아지고 예뻐지셨고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긴 하지만 할아버지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오랫동안 헤어진 만큼 2배, 3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